된장국이 약보다 낫다고요? 김치가 수면제를 대신한다고요? 유튜브 조회수 1000만. WHO 공식 포럼 초청. CNN 다큐멘터리 한 그릇의 가능성이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존스 홉킨스 의대 수석 졸업, 수술 성공률 98%의 실력파 외과 의사, 사라 밀러 박사. 그녀는 평생 약과 데이터로 환자를 살렸지만 정작 자신은 위장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던 환자인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회복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뜻밖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밥상. 숟가락으로 병을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녀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 위해 떠납니다. 과연 무엇이 세계 최고 의사의 시선과 생각을 바꾼 걸까요?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전통인가, 과학인가, 음식인가, 약인가? 그녀를 통해 한국 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경험담입니다. 한 그릇의 국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존스 홉킨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의대 시절부터 늘 완벽주의자였죠. 모든 걸 데이터와 논리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직감보다는 과학을 믿었습니다. 그런 성격 덕분에 수술 성공률도 98%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국 상위 1%에 드는 실력이라고 동료들이 말하죠. 환자들도 저를 신뢰합니다. 수술 전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제시하면 안심하시거든요. 사라 박사가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의사로서 최고의 보람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 자신은 환자였습니다. 수년째 만성 소화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죠. 위는 항상 쓰리고 아팠습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어요. 소화제도 상비약처럼 가지고 다녔어요. 수술 가운 주머니에 항상 제산제가 들어있었죠. 의사인 제가 제 몸도 고치지 못한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생활을 권하면서 정작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동료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수술실 압박이 심하니까 그럴 수밖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 정도는 직업병이라고 여겼어요.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병원 통계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월 나오는 환자 만족도 조사를 보던 중이었어요. 유독 회복 속도가 빠른 환자군이 있더라고요. 수술 후 감염률도 낮고 퇴원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진통제 사용량도 평균보다 적었어요. 재입원율까지 현저히 낮더라고요. 의사로서 이런 차이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3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통계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공통점을 찾아보니 모두 한국계 이민자들이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수술 종류도 달랐는데 말이죠.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학적 현상이었어요. 동료 의사가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김치 때문 아냐? 모두 웃었지만 저는 그 말에 웃지 못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과학자의 본능이 꿈틀거렸죠. 그때 떠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2015년 중국 보건식품연구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면역력을 높인다는 발효 음료를 소개받았죠. 연구진들이 자신만만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음료 하나면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게 조작된 데이터였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가짜였고 효과 데이터도 조작됐어요.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연구진들은 징계를 받았죠. 저는 그때 큰 실망을 했어요. 역시 아시아권 건강식품은 마케팅일 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8년 일본 유명 병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한다며 전통 식단만 고집하더라고요. 과학적 근거보다는 관습을 중시했죠. 그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고 감염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전통에 의존하는 문화권 의료는 비효율적이다. 아시아 건강식 전반을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 여겼죠. 숟가락으로 고치겠다는 착각. 그게 아시아지.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더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결정타는 한 환자의 말이었죠. 선생님, 입맛 없을 때마다 된장국 한 그릇 먹고 나면 좀 살 것 같았어요. 약보다 그게 낫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학자로서의 객관성과 기존 편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결국 연구용 폴더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식 식단 가설 첫 번째. 억지로 눌러왔던 호기심이 데이터를 통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편견보다는 진실이 중요하죠.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 근처 H마트로 향했습니다. 한국 식재료들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의사로서 성분표부터 꼼꼼히 살펴봤죠. 하지만 곧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마트 입구부터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발효의 냄새였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나는 신맛과 된장 코너에 구수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처음엔 조금 역했지만 이상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한국 고객들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도 흥미로웠어요. 성분표를 보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고 색깔을 보고 때로는 살짝 만져보기도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과학적 접근이 아니네. 속으로 중얼거렸죠. 김치, 된장, 미역국, 매실청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품 포장에 강조된 단어들이 제가 익숙한 의학 용어와 달랐거든요. 마치 다른 언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성, 3년 이상 오래된 장독, 우리 어머니 손맛, 자연 숙성, 이런 문구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과학적 수치보다는 시간과 감정, 전통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제게는 정말 낯선 표현들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영양은 곧 수치라고 믿어왔어요. 단백질 몇 그램, 비타민 몇 밀리그램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환자 식단도 칼로리와 영양소 비율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서적 설명만으로 환자 식단을 설계하긴 어렵지 않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의사로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근거가 없어 보였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제 옆에서 김치를 고르고 계셨어요. 이건 너무 빨갛고 이건 너무 시어 보이고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좋은 김치를 구분하세요?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신맛이 너무 강하면 너무 익은 거고 냄새가 안 나면 아직 덜 익은 거지. 아주머니의 설명이었어요. 그럼 성분표는 안 보세요?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 기억하고 그거랑 비슷한 걸 사는 거지. 정말 놀라웠어요. 과학이 아닌 경험과 감각으로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특이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발효와 시간, 미생물 환경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한 된장 제품 뒷면에는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3년 이상 자연 발효된 된장은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최근 제가 읽은 최신 의학 논문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었거든요. 장내 미생물과 면역 체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김치 코너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발견했어요. 유산균 발효로 생성된 프로바이오틱스가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건 명백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이었죠.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요. 다른 제품들도 살펴봤습니다. 매실청에는 소화효소 활성화라고 적혀 있었고 미역에는 풍부한 미네랄과 식이섬유라고 되어 있었어요. 과학과 전통이 묘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발효는 분명 과학이다. 그런데 왜 이 포장지는 마치 전설처럼 설명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과학적 근거와 감성적 설명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격도 흥미로웠어요. 오래 발효시킨 제품일수록 비쌌거든요. 3년 된 된장이 1년 된 것보다 2배 이상 비쌌어요. 시간이 곧 가치인 셈이었죠. 의학에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여기는데 말이에요.
마트에서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식품들을 직접 분석하고 체험해보기로 말이죠.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불신만으로 넘기기엔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과학자라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의사로서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편견이 진실을 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구매한 제품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고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성분표, 제조 과정, 발효기간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죠. 과학자로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싶었거든요. 내일부터 실험을 시작해보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의사인 제가 환자가 되어 직접 검증해보는 거죠. 이보다 정확한 실험은 없을 테니까요. 드디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대상으로 2주간 한국식 건강 루틴을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의사로서 객관적 데이터를 얻고 싶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체온, 혈압, 수면 시간을 기록하기로 했죠. 식단을 세심하게 구성했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 점심에는 발효식 중심 식단, 저녁에는 된장국과 따뜻한 물로 마무리했어요. 거기에 온찜질과 카페인 줄이기도 추가했죠. 평소 하루 5잔 마시던 커피를 한 잔으로 줄였어요. 잠자기 전에는 좌훈 찜질팩도 사용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우스웠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료가 보면 뭐라고 할지 걱정되기도 했죠. 첫날 아침 미역국을 끓여 마셨어요. 비린내가 좀 났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죠. 따뜻한 국물이 속을 달래주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김치, 나물 몇 가지를 곁들여 먹었어요. 평소 먹던 샐러드나 샌드위치와는 완전히 달랐죠.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신맛이 입안을 깨워주는 느낌이었어요. 첫 이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지 뭘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소 2주는 해봐야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과학적 검증에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처음엔 조금 힘들었어요. 커피를 줄이니까 오후에 피곤했죠. 한국 음식도 익숙하지 않아서 소화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괜찮나? 의심스러웠죠. 3일째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잠들기가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말이죠. 혹시 플라시보 효과인가? 의심스러웠어요. 의사로서 객관성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자연스럽게 눈이 떴어요. 알람 소리에 깨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말이죠. 우연이겠지 생각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괴롭히던 이명이 약해진 거예요. 원래 조용한 곳에서 삐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거의 들리지 않더라고요. 위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확실히 향상됐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잤죠. 꿈도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음식 때문일까? 의사로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다른 변수들을 생각해봤죠. 스트레스 수준, 운동량, 수술 스케줄 모든 걸 점검했어요. 오히려 그 주는 수술이 더 많았거든요. 응급수술까지 2번이나 들어갔죠. 그런데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6일째부터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는데 말이죠.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된장국을 마실 때마다 신기했어요. 짠맛 뒤에 감칠맛이 느껴지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걸 직접 경험했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7일째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알람 없이도 말이죠. 몸의 리듬이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생체 시계가 정상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처방도 없었고 약도 없었다. 그런데 내 몸이 말을 듣고 있다. 이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의학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증상 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한 국물이 정말 내 위장을 달래주는 걸까?
예전 같으면 비웃었을 텐데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밤에 좌훈 찜질을 하면서도 놀랐어요.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전신이 이완되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 궁금해졌죠. 2주 실험을 마치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체계적인 기록을 보니 모든 지표가 개선되어 있었거든요. 수면 시간, 수면의 질, 소화 상태, 스트레스 지수 모든 게 좋아졌어요. 이제 더 깊이 파헤쳐야 할 때였어요. 실험 결과에 확신을 얻은 저는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식품과학자 출신 한국식생활 연구자를 찾았어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는 김 교수였죠. 과학적 근거를 듣고 싶었거든요. 김 교수 연구실은 대학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벽에는 발효 과정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걸려 있었죠. 현미경으로 찍은 미생물 사진들도 보였어요. 역시 과학자구나 안심이 됐습니다. 연구자를 만나자마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시아 건강식에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뭔가 다르더라고요. 김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서양 의학자들이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발효는 분명한 과학입니다. 미생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된장이나 김치의 어떤 성분이 효과를 내는 건가요? 제가 물었죠.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싶었거든요. 의사로서는 작용 원리가 중요했어요. 단순히 하나의 성분이 아닙니다. 수백 종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화합물들이 작용해요. 락토바실러스, 바이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들이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효소와 비타민을 생성하죠. 김 교수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특히 된장의 경우 메주를 만들 때 바실러스균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대량으로 생성되죠. 그런데 된장이나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미생물, 시간, 정성 그 모든 게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생태계죠. 정말 흥미로운 설명이었어요. 저는 좀 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된장은 약인가요? 의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이 필요해요. 김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약이라기보다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겁니다. 시간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서양 의학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억제하거나 제거하려고 해요. 하지만 동양의학은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믿어요. 발효식품은 그 회복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건강이란 회복 가능성 자체라는 개념에 눈을 뜬 거죠. 지금까지는 병을 고치는 것만 생각했는데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서양 의학에서도 연구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발효 문화는 수천 년 전부터 그걸 실천해온 거죠. 과학적 근거를 찾기 전에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예요. 김 교수가 컴퓨터를 켜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김치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평균보다 30% 높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요? 놀라웠어요. 제가 경험한 변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었거든요.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발효대두에서 나오는 이소플라본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죠. 또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혈전 용해에 도움을 줍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전통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한 느낌이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빠른 결과만 추구하다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놓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이 경험을 본격적으로 기록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개인 실험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의사로서 책임감도 느꼈고요. 2주 실험이 끝나고 나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발효식품의 뿌리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휴가를 내고 말이죠. 병원에서 1달 휴가를 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살아, 정말 한국까지 가는 거야?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저도 스스로 놀랐죠. 몇 달 전만 해도 아시아 건강식을 비웃었던 제가 말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찾고 싶었어요. 휴가 신청서를 내면서 이유를 연구 목적이라고 적었어요. 부서장이 물어봤죠. 무슨 연구인데 한국까지 가야 해? 발효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조사해 보려고요. 정말 진지하게 답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경상북도 청송군에 전통 장담극이 마을이 있더라고요. 실제 발효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한국어도 전혀 못했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몸짓과 표정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발효 과정 자체는 언어가 필요 없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느낀 게 있었어요. 공기가 달랐거든요. 습도도 높고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이게 한국의 냄새구나 신기했죠. 김포공항에서 청송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산이 많고 논밭이 펼쳐져 있었죠. 여기서 정말 뭔가 발견할 수 있을까?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5시간을 달려서 청송에 도착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공기가 정말 맑더라고요. 뉴욕의 매연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심호흡을 하니까 폐 깊숙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마을에 도착하니 70대 할머니가 맞아주셨어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멀리서 왔구나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표정만으로도 환영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 댁 마당에는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크기도 다르고 뚜껑도 다양했죠. 어떤 건 천으로 덮여 있고 어떤 건 나무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저마다 담긴 장의 종류가 다른가 봐요. 몸짓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된장, 고추장, 간장 다 다르지. 시간도 다르고 손길도 달라야 해. 할머니의 설명이었어요. 통역해주는 분을 통해 들었죠.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온도와 햇빛을 기다리는 시간, 천으로 덮은 뚜껑의 의미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던 제 마음이 점점 겸손해졌어요.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가 느껴졌거든요. 첫날 저녁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된장찌개와는 차원이 달랐죠. 깊은 맛이 났어요. 짠맛 뒤에 단맛, 감칠맛이 층층이 느껴졌어요. 이 된장은 몇 년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5년 됐지 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이 항아리에서 자연스럽게 발효된 거였어요. 시간의 힘을 맛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할머니 댁에서 잤어요. 창문을 열어두니까 바람이 정말 시원했어요. 도시의 소음 없이 벌레 소리만 들렸죠.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뉴욕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의사인 제가 한국 시골에서 발효를 배우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기대됐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체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객관적 데이터와 개인적 경험을 모두 담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변화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했어요. 일단 사진부터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찍은 항아리 사진, 할머니와 함께 메주를 빚는 모습, 전통 부엌에서 끓이는 된장찌개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났죠. 우선 병원 내 작은 강연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영양사들 앞에서 식탁 위에 복원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어요. 솔직히 좀 떨렸죠. 평소 수술 이야기만 하던 제가 갑자기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최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의 발효식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회의적인 표정도 보였어요. 몇몇은 웃고 있었죠. 저도 몇 달 전까지는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험 과정과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편견부터 실제 체험까지 숨김없이 털어놨어요. 과학자로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손으로 메주를 빚는 모습, 5년 된 된장 항아리, 전통 부엌의 모습까지 청중들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 영양사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환자들에게 김치를 처방하시겠다는 건가요? 처방이라기보다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거죠. 기존 치료와 함께 몸의 자연 회복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가요? 다른 의사가 물었죠. 개인 경험만으로는 일반화하기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장내 미생물과 면역 체계의 관계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발효식품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 강연 영상이 의료 커뮤니티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누군가 몰래 찍어서 올린 거였죠. 댓글들을 보니 관심을 보이는 의료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과학적 근거는 충분한가? 나도 해볼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고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CNN 건강 다큐 프로듀서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 의사가 한국 발효식으로 회복한 이야기를 특집으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정말요? 저 같은 사람 이야기가 다큐가 될 만한가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 경험담인데 말이죠. 전국 방송에 나갈 정도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사라 박사님, 이건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에요. 동서양 의학의 만남이자 편견을 극복한 과학자의 이야기거든요.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할 내용이라고 확신해요. 프로듀서와 미팅을 했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말 열정적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죠. 다큐 기획 제목은 한 그릇의 가능성으로 정해졌어요. 촬영팀과 함께 한국을 재방문하기로 했죠. 제가 경험했던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 거였어요. 촬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의사로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 말이죠.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다큐멘터리 한 그릇의 가능성이 방영됐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의학 다큐는 보통 시청률이 높지 않으니까요. 방영 전날 밤 정말 떨렸어요. 혹시 의학계에서 비웃지 않을까?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동료들에게 뭐라고 들을지도 걱정됐어요. 방영 당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평소처럼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고 환자 회진을 돌았죠. 다큐 이야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지나가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7일 만에 CNN 공식 채널 유튜브 영상이 1,000만 뷰를 돌파한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이게 정말 내 이야기 맞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의학 다큐로는 이례적인 반응이었거든요. 병원 동료들이 하나둘 축하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라, 너 유명해졌구나. 환자들이 너 보고 김치 달라고 하더라. 이런 농담들이 쏟아졌죠.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도 김치 먹고 소화가 좋아졌다. 할머니가 항상 된장찌개 끓여주셔서 감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독일에서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브라질에도 한국마트가 있나요? 일본에서도 된장 비슷한 게 있는데 같은 효과일까요? 세계 각국에서 반응이 왔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한 암 환자의 이야기였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입맛이 없었는데 김치죽 먹고 조금씩 회복됐어요. 이 영상 보고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네요. WHO 식문화 포럼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였죠.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 꿈 같았죠. 강연 준비를 하면서 긴장됐어요. 전 세계 의료진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니까요. 혹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됐죠. 강연장에 들어서니
전 세계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연령대의 의사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정말 떨렸지만 제가 경험한 진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발효 문화는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생활 구조입니다라고 말했죠. 음식이 곧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핵심이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한 프랑스 의사가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라고 말해줬어요. 스위스 영양학자는 우리도 비슷한 연구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고요.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독일 의사가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장내 미생물 균형 회복이 핵심입니다.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거죠. 이미 서양 의학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분야예요. 미국으로 돌아와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부 병원 식이치료 클리닉에서 된장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의료 현장까지 영향을 준 거죠. H마트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된장, 김치, 미역 모든 게 동났다는 거예요. 발효기 수출도 급증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내가 이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이야 신기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죠. 가장 기쁜 소식은 제 논문이 영국 의학저널 더 랜시 특별 칼럼에 실린다는 거였어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지에 제 연구가 소개되는 거죠. 논문 제목은 발효와 치유한 서양 의사의 한국 전통 식단 여정이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지만 저는 더 큰 책임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컸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한 결과였으니까요. 제가 경험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지막 강연을 마치고 한 의대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아시아 음식에 회의적이셨다면서 왜 바뀌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제 변화의 핵심을 묻는 거였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땐 몰랐거든요. 기다리는 게 의학일 수 있다는 걸, 장도, 몸도, 사람도 모두 시간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모든 환자에게 한국 음식을 권하시는 건가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각자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국의 발효식품이 답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해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은 몸의 자연 회복력을 믿고 도와주는 거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한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강연을 마무리하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건강은 성분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이 필요해요. 의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문화의 지혜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를 보니 작은 장독 항아리 모형과 H마트에서 산 국자가 놓여 있었어요. 동료가 선물해준 거였죠. 내 인생을 바꾼 기념품이라면서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빠른 결과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요. 환자를 대할 때도 더 여유롭게 접근하죠. 환자들을 대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약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즉각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만성질환의 경우 몸의 자연 회복력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 한 환자가 말했어요. 선생님 다큐 보고 김치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속이 편해졌어요. 소화제 먹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 거니까요. 의사로서 이보다 기쁜 일은 없죠. 환자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걸 돕는 게 의사의 진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매일 아침 미역국이나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따뜻함이 좋아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바쁜 수술 스케줄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갖게 해줘요.
동료들은 농담 삼아 말해요. 사라가 한국인 됐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 된 게 아니라 더 나은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환자들과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말이죠. 최근에는 다른 나라 전통 의학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인도의 아유르베다, 중동의 전통 치료법까지 공부해 보고 있어요. 물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하나예요. 진정한 치유는 처방전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와 기다림에 있다는 거죠.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이 때로는 어떤 약보다 강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를 믿는 거예요. 몸의 자연 회복력을 믿고 환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제 진료실에는 작은 변화가 있어요. 처방전을 쓰기 전에 환자에게 묻죠. 평소 어떤 음식을 드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스트레스는 어때요?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꼭 말해줘요.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좋아질 거라고 믿으세요. 환자들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한국의 밥상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